이번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삼벅스와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막판에 마티스텔을 공식적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와 달라진 점은 마티스텔이 임대로 토트넘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마티스텔을 임대 영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임대에 더해서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임대료도 약간은 높아요. 600만 파운드 정도 된다. 600만 파운드가 하나로 따지면 10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 시즌 정도 남았잖아요. 한 3,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시즌이 요 3, 4개월 정도의 이 마티스텔을 사용하는 임대료로 6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108억 정도를 지불을 하고 데려온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티스텔이 완전 영입 옵션이 붙어 있어요. 이 완전 영입 옵션은 얼마냐? 현재 5,500만 유로에 더해서 옵션 500만 유로 추가. 그래서 합치면 6천만 유로. 그러니까 마티스텔을 영입할 때 나왔었던 지난주에 나왔었던 900억 정도 가량. 900억 가량의 이적료를 토트넘이 지난주에 제시를 하면서 뮌헨이 어차피 안 쓰는 선수인데 900억이라는 거액을 지불을 하니까 이적료 수락을 했었죠.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 마티스텔이 토트넘의 제안을 거부를 했던 이유는 완전 이적은 내가 좀 고민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티스텔이 지난주에는 토트넘이 제안했었던 완전 이적은 거부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900억을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3, 4개월 이제 마티스텔을 활용해보고 데려오고 싶으면 그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완전 영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900억을 주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티스텔이 완전 이적을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티스텔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확인반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여름에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과 마티스텔은 마티스텔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발동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마티스텔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맞춰준 거예요. 토트넘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지금 벤치 멤버를 어쨌든 한 3, 4개월 동안 600만 파운드를 받고 임대를 보내기 때문에 좋은 거죠. 뮌헨 입장에서는. 108억 정도의 금액을 지금 당장 3, 4개월 동안 벌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안 쓰던 선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티스텔이 유망한 선수니까 토트넘에 가서 정기적인 출전 시간을 확보하면서 이 선수의 성장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뮌헨한테도 좋은 조건 플러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마티스텔이 토트넘이 마음에 들어서 간다. 그러면 900억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임대료랑 합쳐보면 거의 1,000억이에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한테도 좋은 딜입니다. 마티스텔도 내가 토트넘에 가봐서 마음에 들면 남는 거고 가봤는데 토트넘이 별로다. 그러면 다시 뮌헨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임대로 와서 정기적인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도 좋은 거고 그리고 임대가 끝났는데 토트넘이 괜찮았지만 내가 꿈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거니까 내가 반 시즌 동안 잘하고 다시 바이에른 뮌헨 가서 주전 경쟁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모로 마티스텔이 일단은 좋은 거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지금 토트넘이 무아니한테도 거절을 당했고 마티스텔한테도 거절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솔랑키도 부상. 지난 주말의 경기를 보면 히샬리송도 너무 공격 라인에서 활약이 좀 부진하잖아요. 지금 존슨과 베르너 이런 선수들도 막 부상이니까 공격 라인의 보강이 필요한데 토트넘이 원하는 수준의 선수는 지금 토트넘 쪽에 계속 안 온다는 거절만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높지만 지금 3, 4개월 동안 남은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도 이 중요한 경기가 남은 후반기에 마티스텔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라는 점에서 토트넘한테도 좋은 거죠. 이적 시장 닫히기 전에 정말 급한 상황에서 마티스텔을 어쨌든 조건을 맞추면서라도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3, 4개월 동안 토트넘도 잘 구슬려서 마티스텔이 토트넘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쨌든 이 유망한 선수를 900억이라는 큰 금액이지만 임대료까지 합치면 1,000억 가까이 늘 수 있는
아주 큰 딜이지만 완전 영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토트넘한테도 좋은 조건, 마티스텔, 바이리미넨, 토트넘 서로에게 일단은 좋은 조건으로 지금 마티스텔이 오게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토트넘에 갑자기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마지막까지 사실은 맨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맨유가 결국에는 바이리미넨과 틀어진 이유는 어떤 거냐면 맨유는 일단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500만 파운드 혹은 600만 파운드의 100억 정도의 가량이 되는 임대료가 너무 과하다라는 거였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와 바이리미넨은 이적료 협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토트넘이 바이리미넨의 눈높이를 좀 높여놓은 거죠. 900억이라는 완전 이적료를 제시를 한 거니까.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이적료를 제시를 했는데 900억 가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리미넨은 900억이 안 되면 완전 이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임대만 가능하다. 근데 요 임대는 완전 이적이 없는 임대는 맨유 입장에서 바이리미넨이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맨유를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마티스텔 이적을 마지막에 포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티스텔이 토트넘이 어쨌든 조건도 잘 맞춰주고 하니까 좋은 선택지가 됐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게 또 있었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티스텔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 중에 레비가 직접 독일로 가서 마티스텔을 만나서 팀의 프로젝트를 막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는 마티스텔이 레비와의 그 이야기에서는 토트넘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직접 전화를 해서 너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긴 얘기를 나눴고, 결국에 마티스텔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본인을 어떻게 쓸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은 이후에 원래는 토트넘 이적을 거부를 했었지만 마음을 어느 정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마티스텔한테도 좋은 조건이고요. 토트넘한테도 좋고, 그래서 결국에 이 마지막 결정 3-4개월의 이제 그 임대 기간이 끝나고 마티스텔이 토트넘의 경력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바이에른 돌아갈지 결정을 하게 되는 요 조건이 이번 이 마티스텔의 이적에는 가장 중요했었던 그런 포인트였다라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마티스텔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당연히 토트넘은 지금 3-4개월 동안 마티스텔을 100억 가까이 주고 영입을 한 건데 임대를 사실은 좀 비싸거든요. 3-4개월밖에 못 쓰는데. 그래서 마티스텔을 쓸 거예요. 쓸 건데 지금 이 마티스텔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 디 애슬레틱에서 이 마티스텔을 분석한 이야기를 보면 일단 마티스텔은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서 디 애슬레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왼쪽 공격수에 가장 적합한데 마티스텔이 다재다능한 선수라서 최전방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티스텔은 기본적으로 오른발로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또 분석한 게 있어요. 근데 마티스텔도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여러 위치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마티스텔의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은 왼쪽 측면 공격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토트넘에서는 마티스텔을 어느 위치에 쓸 것이냐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너무 부진하니까 지금 솔랑키도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히샬리송을 후반기에는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티스텔을 원톱으로 두고 손흥민을 왼쪽으로 두는 방법, 이것도 있을 거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면서 마티스텔을 왼쪽에 두는 방법도 존재를 하겠죠. 아니면 손흥민과 마티스텔이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경기 중에 왔다 갔다 두 선수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경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마티스텔이나 손흥민이 결국에는 원톱보다는 투톱에 어울리는 선수고요. 둘 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과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 공격수에 적합하잖아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거예요. 손흥민이 왼쪽에 나오든 마티스텔이 왼쪽이 나오든 왼쪽 풀백이 올라와서 사실상 왼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마티스텔과 손흥민의 투톱처럼 활용되는 방식, 이런 방식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방식이 됐을 때는 어쨌든 마티스텔과 손흥민이 약간 투톱의 형태가 되면서 서로에게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약간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를 매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티스텔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뛸 때도 왼쪽에 나올 때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가장 좋아했고요. 최전방에 나올 때는 뒤에 있는 고레츠카 같은 선수가 올라와서 사실상 투톱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해리 케인이 원톱에 있을 때 마티스텔이 무시알라 자리에 나와서 투톱을 할 때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플레이를 가장 잘해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시즌인데 최전방에 이때는 슈퍼모팅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티스텔이 슈퍼모팅의 옆에서 투톱처럼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투톱이 아니라 밀러가 있었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 공격수였는데 가운데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원톱 자리 옆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 미드필더가 볼을 잡으니까 슈퍼모팅이 약간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이때 마티스텔이 돌아뛰면서 이 공간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들어갈 때 마티스텔이 순간적으로 돌아뛰기 시작하면서 이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티스텔이 침투 이후에 볼을 잡아서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장면도 마티스텔이 원톱으로 나올 때인데 미드필더에 있었던 고레츠카가 올라가서 사실상 투톱을 만들고 있어요. 그 투톱을 만들었을 때 고레츠카가 최전방에서 볼을 먼저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츠카를 향해서 수비가 끌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마티스텔이 고레츠카에게 수비가 쏠릴 때 다시금 돌아뛰어요. 그래서 고레츠카가 볼을 받아서 마티스텔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고레츠카가 볼을 받은 다음에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면 이때 뛰어들어가는 마티스텔에게 찔러주면서 마티스텔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티스텔이 1대1 찬스에서 슈팅하는 장면,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티스텔의 움직임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움직임,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면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 케인하고 나올 때도 아예 그냥 투톱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해리 케인과 마티스텔. 그러면 여기서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했던 것처럼 내려와서 볼을 받아요. 수비가 끌려 나오겠죠? 그러면 마티스텔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손캐 조합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리 케인이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면 뛰어들어가는 마티스텔에게 패스를 찔러주게 되고요. 수비수는 케인을 따라서 올라왔다가 뛰어들어가는 마티스텔에게 공간을 허용하게 되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이 마티스텔은 기본적으로 투톱, 가운데에서 뛸 때도 원톱보다는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더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쓸 때와 비슷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원톱으로 배치가 됐을 때 등지는 플레이를 잘하진 못합니다. 다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기본적으로는 마티스텔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티스텔과 손흥민을 동시에 활용을 한다면 풀백을 이렇게 좀 높게 올려서 손흥민과 마티스텔을 두 선수가 같이 뛰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아니면 이제 뭐 히살리송이나 솔랑키가 복귀를 했을 때 최전방에 솔랑키나 히살리송을 두고 마티스텔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쓰던가, 아니면 손흥민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쓰고 마티스텔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부족해지니까 이런 형태는 아마 정말 공격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저런 식으로도 경기가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손흥민과 이 마티스텔의 조합이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위치가 비슷한 위치인데 두 선수가 같이 나왔을 때 좋을 것 같은 건 뭐냐면 마티스텔도 볼을 가졌을 때, 볼을 가지지 않았을 때 둘 다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마티스텔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움직임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빠져주면서 주변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잘 가져갑니다. 손흥민 선수도 원톱으로 나왔을 때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드는 데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티스텔이 원톱으로 있을 때는 수비를 끌어당길 때 손흥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손흥민이 원톱일 때도 손흥민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그 순간 마티스텔이 움직일 수 있는 왼쪽에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마티스텔과 손흥민의 투톱을 쓰면서 풀백을 높게 올라오게끔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쓰면 손흥민과 마티스텔이 서로에게 움직이고 침투하고 또 움직이고 마티스텔이 침투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침투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장면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티스텔을 영입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토트넘에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히살리송, 뭐 솔랑키, 뭐 존슨,
클루세프스키 이런 선수들이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티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결정력입니다. 그러니까 마티스텔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경기를 많이 뛰진 않았어요. 많이 뛰진 않았지만 결정력이 정말 좋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지지난 시즌이거든요. 지지난 시즌에 22경기에 나왔습니다. 리그에서는.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28경기를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 교체 출전이 26번이에요. 2경기만 선발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2경기도 선발로 나왔다가 교체가 됐거든요. 90분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6골을 넣었어요. 출전 시간도 60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리그에서는 79분당 1골, 전체적으로 보면 100분당 1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마티스텔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왔을 때 출전 시간이 부족한데 거의 끝날 때쯤에 나와서 득점을 만드는 이 좋은 득점력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마티스텔이 41경기 나왔습니다. 근데 31경기가 교체로 나온 거고요. 4경기도 선발로 나왔다가 교체가 됐어요. 풀타임으로 뛴 경기는 단 6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그래서 득점만 보면 리그에서 146분당 1골, 챔스에서는 70분당 1골, 전체를 살펴보면 141분당 1골을 넣었거든요. 물론 이번 시즌은 자신감도 좀 떨어졌고 이번 시즌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을 보면 마티스텔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골을 굉장히 잘 넣습니다. 결정력이 되게 좋아요. 이번 시즌만 좀 안 좋을 뿐이지. 그리고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 좀 안 맞다 보니까 출전 시간도 더더욱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결정적인 찬스가 와도 좀 놓치는 장면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보면 결정력이 참 좋은 선수다. 킥이 일단은 좋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왼쪽에서 접고 들어와서 이 손흥민 존 이라고 불리는 요 이제 대각선 지역에서 몰고 들어와서 감아차는 슈팅. 이게 마티스텔의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티스텔도 이렇게 가운데로 몰고 들어와서 슈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냥 감아차는 슈팅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보시면 이 장면에서 마티스텔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마티스텔에게 이제 그리고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마티스텔이 볼을 소유한 다음에 접고 들어와서 파포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파포스트로 움직입니다. 이때 마티스텔이 이게 이제 음바페 슈팅이죠. 파포스트를 보다가 골키퍼의 움직임을 속이기 위해서 접고 들어가다가 상대의 가랑이 사이로 니어 포스트를 노립니다. 그래서 득점. 요런 이제 그 마티스텔이 감아차는 것도 잘하고 감아차는 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니어 포스트로 차는 이런 득점도 매우 잘하는 슈팅 스킬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톱으로 나왔을 때 공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움직임이 그래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티스텔이 원톱으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지역에 있었던 코망이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마티스텔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있고 끌어당길 때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투에 들어가는 코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수비를 끌고 들어가는 선수가 마티스텔,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가 손흥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경합이 됐는데 수비수가 볼을 걷어냈는데 잘못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티스텔이 뛰어 들어가다가 이 움직임을 보고 세컨볼을 잘 가져가면서 여기서 마티스텔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 기본적으로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아요. 수비 라인 사이에 마티스텔과 그리고 무시알라가 서 있습니다. 근데 무시알라가 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티스텔이 여기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라인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시알라에게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마티스텔이 나오니까 수비수가 마티스텔을 따라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가운데에 공간이 생기고 이때 무시알라에게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나와 있다가 다시금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뛰어나가면서 이제 가운데로 무시알라가 볼을 끌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알라가 편안하게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장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시알라가 접고 들어온 다음에 편안하게 이 장면도 보시면 마티스텔의 움직임 때문에 수비가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측면으로 뛰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슈팅이 되긴 했는데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마티스텔이 다시금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 보면 마티스텔이 볼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주변 선수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의 전술과 잘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도 잘 맞을 수 있다는 게 저런 측면에서 계속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조금 더 정적인 원톱보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계속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원톱을 좋아하잖아요. 그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원톱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가 마티스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흥민을 원톱에 두고 마티스텔이 원래 가장 좋아하는 왼쪽에 기용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에 기용이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에서 가장 잘하지만 그 토트넘의 전술을 보면 왼쪽 측면 공격수는 패스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풀백이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잖아요.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했던 것처럼. 근데 요런 패스를 마티스텔이 잘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레이 메이킹이라던가 찬스가 나왔을 때 찬스 메이킹을 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는 장면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고 수비가 손흥민 그리고 스펜스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 침투하는 사르, 이 공간을 보면서 손흥민이 딱 찔러준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마티스텔이 패스를 잘 주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티스텔을 왼쪽에 두는 것보다는 마티스텔을 최전방에 배치를 하고 손흥민을 왼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티스텔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손흥민을 원톱으로 썼을 때의 단점과 똑같아요. 원톱 자리에서 버티는 플레이 이런 거를 잘하진 않기 때문에 더 이거를 극대화시키려면 마티스텔이 원톱에 있고 손흥민을 가운데로 배치를 하면서 손흥민과 마티스텔의 투톱처럼 사용을 하는 형태가 조금은 더 좋아 보인다. 이러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더 마티스텔과 손흥민의 공존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마티스텔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왔던 건 바이에른 뮌헨에서 왼쪽에 무시알라도 있고 그나브리, 코망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망주니까 오른쪽에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 마티스텔은 왼쪽이 전문적인 본인의 포지션,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원톱 자리, 이런 선수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마티스텔은 손흥민 선수와 좀 공존을 하게 될 텐데 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랑. 심지어 마티스텔이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 선수랑 되게 비슷해요. 요게 이번 시즌이거든요. 이번 시즌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움직임 보이시죠? 지난 시즌도 오른쪽에서 이제 간간히 뛰었지만 오른쪽에서도 가운데로 좀 들어오려고 그러고 왼쪽에서도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박스한 침투, 그리고 첫 번째 시즌도 오른쪽에서 가운데 혹은 왼쪽에서 가운데 이렇게 측면에 있을 때 가운데로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의 동선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손흥민과 마티스텔의 동선을 어떻게 잘 조율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민을 해야 된다. 만약에 너무나 잘 풀려서 마티스텔도 토트넘을 어쨌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마티스텔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한다, 토트넘이. 그러면 손흥민과 마티스텔의 이 동선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과 마티스텔이 공존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티스텔이 장기적으로 손흥민을 대체하는 왼쪽 측면 공격수 자원으로 토트넘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영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